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김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순자는 매일 이른 시각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과였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마당 한쪽에 놓인 호미와 낫이 보입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챙겨 들고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오르는 좁은 길, 순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남편 김철수의 묘소였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 앞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왔소. 날씨가 좀 쌀쌀한데 거긴 괜찮소?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순자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쓸고 묘비를 닦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자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이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42살 도시에서 나름 괜찮은 생활을 하던 여자였지요. 하지만 남편 도연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지금은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또 산소 다녀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톤을 알아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응, 다녀왔다. 잡초가 또 많이 자랐더구나. 매일 가시면 허리만 상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으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이 들면 다 필요 없다더니 자식이 잘 살면 되는 건데 저놈은 왜 저리 퉁명스럽고 서연이는 왜 저렇게 눈치를 줄까? 순자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집도 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었지요. 하지만 도연과 서연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불만스러운 얼굴로 순자를 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46살의 도연은 요즘 일용직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었지요. 순자는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라. 예. 도연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가끔씩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지만 둘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도 서연과 도연은 눈빛으로만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영 불편했지요. 저녁 식사 후 순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순자는 또다시 남편 생각에 잠겼지요. 여보, 우리 도연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효자였는데. 순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화목했어요. 도연도 웃음이 많고 착한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도연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연과 서연의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톤이 심상치 않았지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기우겠지. 내가 괜히 민감한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묵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묘소를 다녀오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평화로운 듯 보이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지 못했어요. 이 긴장감이 곧 무너질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곧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연이 거실에서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같이 가시죠. 순자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산소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도연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묘소에 간 적이 없었지요. 아니, 갑자기 왜?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잡초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거야. 순자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가자. 내가 같이 가준다니 고맙구나. 예, 그럼 토요일 아침에 가요. 도연은 담담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순자가 서연 쪽을 힐끗 보았지만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기분 탓인가?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지?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함께 산소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려던 순간 도연과 서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 준비는 다 된 거죠?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긴장된 톤이었어요. 응, 다 확인했어. 이번 주말이면.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끝장이에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 거 알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걱정하지 마. 보험금만 받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남는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보험금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순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럼 토요일에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순자는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그래야지. 산소는 절벽 바로 옆이잖아. 실수로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나이 많은 노인이 산에서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야. 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만약은 없어. 우리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당신도 알잖아. 이대로는 우리 둘 다 파산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간신히 벽을 붙잡고 버티며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0개월 열흘을 뱃속에 품고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사업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줬는데, 집도 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토요일이면 정말로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버릴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까지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 증거가 없잖아. 그냥 들은 대화일 뿐인데. 그리고 설마 정말로 그럴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순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한 채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순자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지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그 목소리는 어젯밤 들었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도연도 곧 나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잊지 마세요. 같이 산소 가기로 했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순자는 낯선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냉정함, 계산, 그리고 결심.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알았다. 순자의 대답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순자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지요. 일단 가봐야 한다. 정말로 그럴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해. 아침 8시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았다. 순자는 작업복을 입고 호미와 낫을 챙겼어요. 평소처럼 산소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연은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안일 해야 해서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어요. 순자는 그 인위적인 밝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지요. 도연과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지요. 나뭇잎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도연이 순자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미 바라봤어요. 도연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자는 알 수가 없었지요. 30분을 걸어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김철수의 묘는 산 중턱, 절벽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묘소 뒤편으로는 바위 절벽이 깎아지르듯 서 있었고 왼쪽으로는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었지요. 순자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이곳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잡초가 정말 많네요. 제가 저쪽을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쪽을 하세요. 도연이 순자를 절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 건가?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지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순자 바로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세요. 거기 큰 잡초 덩어리가 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순자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순자의 발밑에는 이제 몇십 센티미터만 더 가면 낭떠러지였지요. 순자는 허리를 숙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지요.
도연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순자의 등을 향해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순자의 등을 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균형을 잃기에는 충분한 힘이었지요. 아,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절벽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렀고 운 좋게도 큰 잡초 덩어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잡초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던 덕분에 순자는 절벽 끝에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몸의 반은 이미 허공에 떠 있었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지요. 도연은 순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 잡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을 똑똑히 봤어요. 당황한 표정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 차갑고 냉정한 시선. 도연은 순자를 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누군가 볼까봐 구하는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내 자식이, 내가 낳고 키운 내 자식이 날 죽이려 했구나. 빨리 손잡으세요. 도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순자에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진짜로 구하려 한다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될 텐데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순자는 온 힘을 다해 잡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몸을 끌어올렸어요. 72살의 노구에서 나온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자는 필사적으로 버텼지요. 신음소리를 내며 순자는 마침내 절벽 끝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끌어올린 순자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가빴고 온몸이 떨렸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서. 미안해요. 빨리 못 잡았네요. 도연이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집에 가자.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순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함께 산을 내려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뒤엉켜 순자를 짓눌렀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일은 잘 끝났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실망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요.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저것들에게 당할 수는 없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로 날 죽이려 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천장을 바라봤지요. 밤은 깊어만 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순자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도연과 서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지요. 이 시간에 아직도 안 자고 있다니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 틈으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오늘 왜 실패한 거예요? 완벽한 기회였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했어요. 미안해.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서 벌초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 들킬까봐. 도연의 목소리는 변명조였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집까지 가져간다고 했어요. 알아. 다시 기회를 만들면 돼.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일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다시 시도할 거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지요. 물을 마시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하지만 어디서 찾지? 순자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서연이 평소에 자주 드나드는 작은 방, 옷장 안에 뭔가를 숨겨두는 걸 본 적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연과 서연이 외출했습니다. 도연은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갔고, 서연은 장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순자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지요. 순자는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짓을 하는 게 떳떳하지는 않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지요. 순자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지던 순자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서류 봉투였지요. 순자는 그것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지요. 피보험자 이름에는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2억 원. 가입자는 김도연, 수익자는 이서연. 이게 뭐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험 가입일을 보니 6개월 전이었지요. 도연과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의 죽음을 계획했던 거예요. 2억 원, 순자의 목숨값이었지요. 봉투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빚독촉장,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메모지 몇 장. 순자는 메모지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도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산소 마이너스 절벽 마이너스 실족사로 위장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준비 장례 후 바로 보험사 연락. 순자는 그 메모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냉정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지요.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순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그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증거는 확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지요.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저것들이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야. 단지 계획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서류를 훔쳐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순자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요. 남편 김철수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순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유언장 하나 써뒀소. 집 문서랑 땅 문서, 통장 다 거기 적어뒀어. 근데 도연이한테는 주지 마시오. 그 녀석이 요새 도박에 빠졌더구만. 손주한테 주시오. 손주가 커서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그런 소리 마세요. 당신 오래오래 사실 건데.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아는데 얼마 못 갈 것 같소? 유언장은 내 묘비 밑에 묻어둘 거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시오. 당시의 순자는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그 유언장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묘비 밑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그 유언장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지요. 남편이 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면 도연과 서연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것들은 보험금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니, 유언장을 꺼내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순자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묘소에 가려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언제 또 시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유언장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지요. 밤이 되자 도연과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관찰했지요. 도연과 서연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날 죽일 계획을. 순자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순자는 표정을 감췄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2억 원. 내 72년 인생이 2억 원이란 말이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집안에서 도연과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어요.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지요. 저들이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저녁을 먹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산소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다치실 뻔했잖아요. 제가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죄송했어요. 이번엔 제가 꼭 붙잡아 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래.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거부하면 의심을 살 테고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게다가 순자에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찾아야 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김밥도 싸드릴게요. 일하시다 드시라고요. 고맙구나.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서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지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도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날씨 좋을 때 가야죠. 순자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호미와 낫을 손에 들고 순자는 잠시 집을 둘러봤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도연과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산으로 오르는 길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불안했어요. 도연은 순자보다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지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순자는 그 속에 담긴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늘 안에 일을 끝내려 하고 있었어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묘비가 햇살 아래 서 있었어요. 순자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여보, 오늘 당신이 말한 그것을 꼭 찾을 거요. 그래서 우리 손주를 지킬 거요. 어머니, 빨리 시작하시죠. 오늘은 일찍 끝내야 해요. 도연이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잡초를 뽑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순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묘비 및 유언장이 묻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지난번처럼 순자를 절벽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잡초가 많네요. 좀 더 옆으로 가보세요. 순자는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지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한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었어요. 순자는 몸을 숙여 잡초를 뽑는 척하며 묘비 주변을 살폈습니다. 묘비 뒷면 흙이 조금 움푹 들어간 곳이 보였어요. 저기다. 저기에 묻혀 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순자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순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기척에 온몸이 긴장했지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순자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순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몸이 균형을 잃고 절벽 쪽으로 쏠렸지요. 발이 땅을 헛디뎠습니다. 순자의 몸은 공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인가? 순자의 눈앞에 지난 72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어린 도연을 키우던 날들, 손주의 웃는 얼굴,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나뭇가지 하나가 손에 잡혔지요. 순자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어지며 삐걱거렸어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지요. 순자의 몸은 절벽 중턱에 매달려 있었고 아래로는 10m가 넘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순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도연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연은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지요. 그저 망설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순자는 절망했어요. 나뭇가지가 조금씩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떨어졌어. 어머니, 저게 김씨 어머니 아니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벌초를 하던 이웃들이 순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거였지요. 빨리 가봐. 서너 명의 마을 사람들이 묘소로 달려왔습니다. 박철호 아저씨가 맨 앞에서 소리쳤어요. 도연이 뭐하고 있어? 어머니 좀 붙잡아.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박철호와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순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손이 순자를 잡아당겼어요. 순자는 간신히 절벽에서 벗어나 안전한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지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손과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 박철호가 순자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연이, 자네는 뭐 했어? 어머니가 떨어지는데 왜 가만히 서 있었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도연을 나무랐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더듬거렸어요. 저도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여. 자네 어머니가 죽을 뻔했잖아. 사람들은 도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이제 도연과 서연이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인들이 생긴 거였지요. 어머니,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박철호가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요. 살았다. 다시 한번 살아남았어. 병원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지만 72살의 몸이 2번이나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니 기력이 바닥났지요.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물끄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지만 순자는 이제 그것이 연기라는 걸 알았지요. 제가 미리 못 잡아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나가 있거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3번째는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지요. 아니, 오히려 도연과 서연은 더욱 다급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돈을 독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것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맞서야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그 안에는 모든 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순자는 남편의 말을 또렷이 기억했지요. 도연이한테는 주지 마시오. 그 녀석이 도박에 빠졌더구만. 손주한테 주시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묘비 밑에 묻어뒀다고 했지. 내가 꼭 찾아내야 해. 순자는 결심했어요. 퇴원하는 대로 묘소에 가서 유언장을 찾아낼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도연과 서연이 순자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야겠어. 박철호 아저씨라면 도와줄 거야. 박철호는 남편과 절친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순자를 자주 챙겨주던 사람이었지요. 순자는 박철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모시러 왔지만 순자는 냉담하게 대했어요. 집에 가자. 예,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자는 그 안에 숨겨진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다시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말이지요. 응, 괜찮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지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박철호의 집으로 향했지요. 박철호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요? 철호야, 부탁이 있어서 왔다. 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철호도 순자의 분위기를 알아채고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나 좀 산소에 데려다 줄 수 있겠나? 혼자는 무서워서. 그야 당연하지요.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 근데 도연이는요? 도연이는 그냥 우리끼리 갔으면 좋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박철호가 순자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30분을 걸어 묘소에 도착했지요. 철호야, 잠깐만 혼자 있을 수 있을까? 남편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예, 그러세요. 저는 저기 아래 있을게요. 박철호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여보, 이제 찾으러 왔소. 당신이 남긴 그것을. 순자는 묘비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이 조금 움푹 들어간 곳, 순자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지요.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남편의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 나 김철수는 본인의 모든 재산, 즉, 이 집과 땅 3,000평, 그리고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을 손자 김민준에게 상속한다. 아들 김도연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순자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이지요. 여보, 고맙소. 당신이 지켜준 거요. 우리 손주를. 순자는 유언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도연과 서연에게 맞설 수 있는 무기 말이지요. 아들놈에게는 주지 않는다. 우리 손주만은 바르게 키워야 해. 저것들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어.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보, 이제 제대로 싸울 거요. 우리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요. 박철호에게 돌아온 순자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철호야. 집에 가자. 예,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유언장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도연과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순자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지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과 서연과의 최후 대결,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유언장을 찾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먼저 유언장 사본을 여러 장 만들었지요. 마을 복사집에서 몰래 복사한 뒤 한 장은 박철호에게 맡겼고 한 장은 손주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거였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도연과 서연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처럼 보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어머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보였지요. 무슨 소리냐?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는 소리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아프시잖아요. 이왕이면 가족을 위해서. 입 닥쳐라. 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요. 너희들이 뭔데 내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하냐? 내가 72년을 산 게 너희 빚 갚으라고 산 거냐? 어머니.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 닥쳐.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널 10개월 열을 뱃속에 품고 30년을 키웠더니 이게 효도냐? 어미를 죽여서 돈을 챙기겠다는 게 효도냐?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냉정해졌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망하면 어머님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이 집도 땅도 다 압류당한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어머님, 서연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지 않았지요.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보험금만 들어오면 다 잘 해결될 일이에요.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가족? 내 놈들이 가족이라고? 내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냐?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는 우리 셋 다 죽는 거예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의 느낌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바로 유언장 사본이었지요. 이게 뭔지 아냐? 순자가 유언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그것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데요? 유언장이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순자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철수는 본인의 모든 재산, 즉, 이 집과 땅 3,000평, 그리고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을 손자 김민준에게 상속한다. 아들 김도연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내 아버지 글씨 못 알아보냐? 순자가 유언장을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읽어보더니 손에서 힘이 빠져 유언장을 떨어뜨렸지요. 어머니, 이게, 그래, 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놈인지를.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치는 놈이라는 걸. 그래서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놈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 한들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미 다 손주에게 넘겼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공증도 받았어. 벌써 변호사한테 맡겼지. 사실은 아직 공증을 받지 않았지만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도연과 서연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럼 보험금은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보험금? 그것도 못 받아. 내가 경찰에 다 신고했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철호와 마을 어르신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순자가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지요. 무슨 일이요?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던데.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뭐라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놀라서 도연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산소에서 2번이나 날 절벽으로 밀었어요. 죽이려고. 내 명의로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서. 순자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증인이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도연과 서연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도연아, 그게 사실이냐? 박철호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지요. 순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고소할 겁니다. 살인미수로. 어머니, 제발.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나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따고 있었지요. 72살의 나이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13살 손주 민준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순자는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겠네. 민준이는 순자 옆에 앉아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말없이 일을 하면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도영과 서연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사기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한 달 전에 끝났고 도연은 징역 5년, 서연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요.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 그리고 2차례나 순자를 죽이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 거였습니다. 순자는 재판정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도연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요. 내가 널 용서하면 내가 한 일이 정당해지는 것 같아서 싫구나. 내 죄는 내가 감옥에서 뉘우쳐야 해. 남편의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모든 재산은 손주 민준이의 명의로 넘어갔어요. 물론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순자가 관리하기로 했지요. 도영과 서연이 만든 빚은 그들 명의였기 때문에 순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처음에 순자를 찾아왔지만 유언장을 보여주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더 이상 순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범상이었어요. 순자는 상장을 받아들고 흐뭇하게 바라봤지요. 우리 민준이가 기특하네.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이번 주에 또 가요? 그래야지. 내가 상 받았다고 자랑해야지. 순자와 민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소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순자 혼자가 아니라 민준이와 함께였어요. 때로는 박철호도 동행했지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고추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지요. 민준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녁은 뭐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와,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지요. 여보, 우리 이겼소. 결국 우리가 이긴 거요.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순자가 민준이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지요. 많이 먹어라. 우리 민준이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지. 네, 할머니.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빠르게, 착하게 말이에요.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욕심이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도영과 서연을 무너뜨린 건 돈이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요. 순자는 민준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귀신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야. 욕심이 커지면 사람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내가 크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네, 할머니. 알겠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내 피부치 손주가 남아있기에 아직 살아갈 힘이 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순자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지요.
여보, 우리 손주 잘 키울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나, 이제 좀 살만하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날 죽이려 하지도 않으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할머니, 안 들어와요?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응, 들어간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순자를 맞이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요. 순자는 손주 옆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위협도 없었지요. 순자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밭에는 순자가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저 멀리 산에는 남편이 평안히 잠들어 있었지요. 순자는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손주와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게 행복이었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순자의 세계도 변했어요. 배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손주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햇살 가득한 들판에서 언젠가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밭을 일구는 순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